야, 박도진! 너 지금 엄마 왔다고 엄살 피우냐? 씨발 빠져가지고. 면회 온 어머니 앞에서 아들을 구타하고 심지어 그녀를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내려던 간부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의 터진 입술을 닦던 그녀가 낡은 패딩 지퍼를 내리는 순간 대한민국 육군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될 줄은요. 그녀의 정복 어깨 위엔 무려 별이 3개, 육군 인사사령관의 계급장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마실 준비 되셨나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강원도 고성의 칼바람은 살갗을 찢는 듯 했다. 영하 18도, 체감온도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날씨였다. 22사단 땡땡대대 위병소 앞 높게 쌓인 제설 작업의 흔적 위로 낡은 부대 마크가 붙은 차단기가 내려져 있었다. 초소 옆 CCTV 사각지대인 유류고 뒤편. 퍽. 둔탁한 타격음이 눈 덮인 허공을 갈랐다. 박도진 이병이 억눌린 신음과 함께 눈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정강이에는 군화 자국이 선명했다. 야, 박도진. 아프냐? 최영석 상병이 삐딱하게 방탄 헬멧을 쓴 채 내려다보며 물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급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 봐라. 안 춥지? 빠져가지고. 내가 근무 투입할 때 핫팩 2개만 챙기라고 했냐, 안 했냐? 했습니다. 근데 내 주머니에 왜 핫팩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거지냐? 하나 가지고 나눠 쓰게? 최영석은 박도진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다. 박도진의 가슴 주머니가 불룩했다. 너는 3개나 쳐붙이고 선임은 손 시려 뒤지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지. 서울대 다닌다고 유세 떠냐? 대가리만 굴러가지 아주.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박도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사실 최영석의 주머니에 핫팩 2개를 챙겨 넣은 건 박도진이었다. 최영석이 행정반에서 노가리를 까다가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 분명했지만 이병인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합니다 뿐이었다. 박도진. 엎드려. 차가운 눈바닥 위에 박도진이 엎드렸다. 장갑을 끼지 않은 손바닥이 얼음장 같은 땅에 닿았다. 위병조장 오동구 중사는 난로 옆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박도진의 기합 소리는 그에게 일상적인 소음일 뿐이었다. 아씨. 파란불이네 또. 이놈의 장은 언제 오르냐? 오 중사는 짜증 섞인 손길로 창문을 드르륵 열었다. 야, 최영석. 적당히 해라 좀.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잖아. 그것은 말리는 것이 아니었다. 안 들리게 조용히 패라는 암묵적인 지시였다. 밖에서 최영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충성. 죄송합니다. 교육 좀 시키겠습니다. 오 중사는 다시 창문을 닫으며 혀를 찼다. 패급 새끼 하나 들어와서 분위기 다 망치네. 즉. 그때였다. 멀리서 희뿌연 눈보라를 뚫고 은색 K5 택시 한 대가 위병소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다. 민간 차량 출입이 드문 최전방 대대급 부대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다. 최영석은 엎드려 있던 박도진을 발로 툭 찼다. 일어라. 차 온다. 튀어가서 확인해. 박도진은 꽁꽁 언 손을 털며 급히 일어나 절뚝거리는 다리로 택시 쪽으로 뛰어갔다. 택시가 차단기 앞에 멈춰섰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나이 지긋한 기사가 고개를 내밀었다. 수고하네요. 여기 면회객이 있어서. 박도진이 거수경례를 붙였다. 충성. 용무와 방문 목적 확인하겠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한 중년 여성이 내렸다. 검은색 롱패딩에 두꺼운 목도리를 두르고 벙거지 모자를 푹 눌러 쓴 모습은 영락없는 시골 아주머니거나 아들 면회 온 평범한 어머니였다. 김명의 중장이었다. 그녀는 아들 도진을 놀래켜주기 위해 그리고 아들이 복무하는 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 수행부관도 물리치고 홀로 택시를 타고 온 것이었다. 김명희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굳어버렸다. 그녀의 시선이 박도진의 얼굴에 고정되었다. 터진 입술, 붉게 부어오른 뺨, 그리고 흑투성이가 된 전투복 무릎.
무엇보다 추위 때문만이 아닌 고통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는 다리. 또, 진아? 김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도진은 순간 눈을 의심했다. 어머니? 박도진의 당황한 목소리의 뒤에 서 있던 최영석이 짝다리를 짚으며 다가왔다. 그는 김명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뭡니까? 아줌마. 지금 근무 중인 병사한테 뭐 하는 겁니까? 김명희는 최영석의 말은 들리지 않는다는 듯 박도진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의 손이 아들의 상처 입은 뺨으로 향했다. 얼굴이. 이게 무슨 일이니? 다리는 왜 그러고? 너 피나잖아. 최영석이 거칠게 김명희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줌마, 귀 먹었습니까? 뒤로 물러나시라고요. 여기 군사작전구역입니다. 면회 신청하셨습니까? 예약 안 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소란의 초소 안에 있던 오동구 중사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슬리퍼를 끌며 건들건들 걸어왔다. 아, 왜 이렇게 시끄러워? 최상병 뭐야? 오 중사님, 이 아줌마가 다짜고짜 근무자한테 달라붙습니다. 잡상인인지 뭔지 말도 안 통합니다. 오동구는 김명희를 힐끔 보았다. 평범하다 못해 수수해 보이는 옷차림. 그는 피식 웃음을 흘렸다. 아주머니, 여기 함부로 오시는 데 아닙니다. 아들 보고 싶어서 오신 건 알겠는데 절차라는 게 있어요. 지금 위병소 앞에서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택시 타고 돌아가세요. 김명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동구와 최영석을 응시했다. 모자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수십만 병력을 지휘하는 장군의 위압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둔감한 오동구와 최영석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자네들 소속과 관등 성명이 뭔가? 김명희의 낮고 또렷한 목소리에 최영석이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참나. 아줌마. 지금 장난합니까? 관등 성명?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 빨리 가시라고요. 최영석이 김명희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려 했다. 그 순간 박도진이 급히 최영석의 팔을 잡았다. 최상병님, 하지 마십시오. 저희 어머니십니다. 이 새끼가 돌았나? 야, 박도진. 내 엄마면 다야? 민간인이 위병소 난동 부리는데 가만히 있어? 너 오늘 영창 가고 싶냐? 최영석이 박도진을 밀쳐내자 박도진은 힘없이 눈밭으로 넘어졌다. 김명희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쓰러졌다. 그리고 그 아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부조리한 위계질서. 그녀의 인내심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손 치워. 김명희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실렸다. 뭐요?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말라고 했다. 김명희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입고 있던 검은색 롱패딩의 지퍼를 내렸다. 패딩이 벗겨지며 그 안에 입고 있던 짙은 녹색의 정복이 드러났다. 겨울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를 비췄다. 정복 견장 위 은색으로 빛나는 별 3개. 대한민국 육군 중장. 가슴에는 명찰 김명희와 화려한 약장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려 있었다. 오동구 중사의 입에 물려있던 담배가 스르르 떨어졌다. 최영석 상병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택시 기사는 입을 벌린 채 핸들을 놓았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 김명희 중장은 얼어붙은 두 사람을 무시하고 넘어진 박도진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들의 터진 입술을 닦아주었다. 도진아, 많이 아팠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그러고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색이 된 오동구와 최영석을 바라보았다. 본관은 육군 인사사령관 중장 김명희다. 오동구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하려 했지만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다. 위병조장. 그리고 위병. 병장. 아니, 중사 오동구. 사상병. 최영석. 두 사람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김명희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자네들은 방금 상관 모욕, 근무 태만,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한 폭행 혐의를 스스로 입증했다. 김명희는 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육군 헌병감의 번호가 단축키 1번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딸깍. 통화 연결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인사사령관님. 헌병감입니다. 나다. 지금 즉시 22사단 땡땡연대 땡땡대대로 헌병대 투입시켜. 1분이라도 늦으면 자네 옷벗을 각오해. 그녀는 전화를 끊지도 않고 오동구 중사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전원 집합시켜. 지금 당장. 장민수 중령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행정보급관이 올린 동계 제설작전 유공자 표창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행정병이 노크도 없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임마, 노크 안 해? 뭐가 큰일이야? 전쟁이라도 났냐? 위병소에. 쓰리스타가 떴습니다. 뭐? 쓰리스타? 군단장님? 오늘 군단장님 일정 없는데? 군단장님이 아닙니다. 여자 중장님입니다. 인사사령관님이라고 합니다. 장민수 중령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박살이 났다. 뜨거운 차가 군화 위로 튀었지만 뜨거움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인사사령관, 김명애 장군님? 야,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오셔? 연락도 없이? 지금 위병소에서 헌병대 부르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 중사님이랑 최 상병이 잡혀 있답니다. 장민수 중령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인사사령관이면 장교들의 진급과 보직을 좌지우지하는 군내에서 가장 강력한 실권자 중 한 명이었다. 게다가 헌병대를 불렀다는 건 단순 방문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모자. 내 정모 어디 갔어? 당장 차 대기시켜. 아니, 뛰어가야 돼. 장중령은 정모를 삐뚤게 쓰고 대대장실을 뛰쳐나갔다. 복도에서 마주친 작전과장이 영문도 모른 채 물었다. 대대장님 어디 가십니까? 야, 전 간부 집합시켜. 위병소로 다 튀어오라고 해. 진돗개 하나야 새끼야. 살벌한 침묵이 감돌았다. 오동구 중사와 최영석 상병은 위병소 앞 눈밭에 부동자세로 서 있었다. 아니, 사실상 얼어붙어 있었다. 김명애 중장은 팔짱을 낀 채 초소 안을 둘러보고 있었다. 너저분하게 널린 과자 부스러기, 켜져 있는 스마트폰 게임 화면, 구석에 처박힌 담배꽁초들. 그녀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자동 사냥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다. 근무 중의 게임이라. 22사단 군기가 아주 당나라 군대군. 그때 저 멀리서 헐레벌떡 뛰어오는 무리가 보였다. 장민수 중령을 선두로 대대 참모들이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채 달려오고 있었다. 장 중령은 김명애 중장을 보자마자 10m 전방에서 멈춰서서 거수 경례를 붙였다. 목소리가 삑사리가 났다. 충성. 대대장 중령 장민수. 사령관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김명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 중령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변화가 없었다. 환영이라. 장 중령. 자네 부대는 손님을 이렇게 맞이하나? 근무자가 민간인을 폭행하고 하극상을 저지르는 게 자네가 가르친 환영 방식인가?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나한테 할 게 아니야. 김명희는 턱짓으로 박도진 이병을 가리켰다. 박도진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자네 부하가 자네 부대에서 개처럼 맞고 있었어. 그것도 간부가 보는 앞에서. 이게 22사단의 교육훈련 지침인가? 장중령은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오동구 중사와 최영석 상병을 찢어 죽이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필 걸려도 인사사령관, 그것도 자기 아들이라니. 이건 단순한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다. 옷을 벗는 건 기본이고 군사 재판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단 헌병대의 순찰차가 맹렬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성판에는 별 2개가 박혀 있었다. 사단장 강준혁 소장이었다. 강 소장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모자를 고쳐 쓰고 급히 다가왔다. 충성. 사단장 소장 강준혁입니다.
사령관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김명희는 강 소장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차갑게 말했다. 강 소장, 내가 연락하고 왔으면 이 꼴을 못 봤겠지. 자네 부대 꼴이 아주 볼만해. 인사사령관으로서 자괴감이 들 정도야. 송구합니다. 즉시 시정 조치하고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겠습니다. 엄벌이라. 말로만? 김명희는 위병소 뒤편 유류고 쪽을 가리켰다. CCTV 사각지대더군. 저기서 내 아들이 구타당했어. 헌병대장. 방금 도착한 사단 헌병대장이 관등 성명을 대며 앞으로 나왔다. 중령 박성훈. 지금 즉시 대대 내 모든 CCTV 확보해. 그리고 최근 3개월간 위병소 출입 기록, 근무 편성표, 오동구 중사의 개인 사물함과 휴대전화, 최영석 상병의 관물대까지 싹 다 압수수색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보고해. 알겠습니다.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헌병들이 오동구와 최영석에게 다가가 양팔을 붙잡았다. 오동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다. 최영석은 공포에 질려 눈물 콧물을 쏟으며 소리쳤다. 살려주십시오. 사령관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 저녁 얼마 안 남았습니다. 도진아, 아니 박도진 이병님, 제발 말씀 좀 잘 해주십시오. 박도진은 고개를 돌렸다. 그 비굴한 외침이 역겨웠다. 김명희는 떨고 있는 장민수 중령과 강준혁 사단장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감찰은 이제 시작이야. 육군본부 감찰실에서도 팀이 내려올 거네. 이 대대, 아니 이 연대 전체를 뒤집어서라도 썩은 뿌리는 다 뽑아낼 테니까 그리 알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도진을 바라보았다. 이 시간부로 박도진 이병은 내 보호하에 둔다. 그리고 나에 대한 내 아들에 대한 어떤 유언비어라도 도는 순간 그 책임은 사단장 자네가 지게 될 거야. 강준혁 소장은 침을 꿀꺽 삼켰다. 명심하겠습니다. 부대는 쑥대밭이 되었다. 오동구 중사는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횡령, 근무태만, 상습 폭행 방조 혐의가 드러나 구속 수감되었다. 최영석 상병 역시 영창을 넘어 군사재판에 회부될 처지에 놓였다. 대대장 장민수 중령은 보직 해임 심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해서 박도진의 군 생활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상황은 묘하게 흘러갔다. 생활관의 분위기는 싸늘했다. 박도진이 들어오자 잡담을 나누던 병사들이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가 작게 속삭였다. 야, 쟤야. 엄마 백 믿고 설친다는 애. 와. 소름 돋는다. 찌른 것도 모자라 엄마까지 불러? 그것도 3스타를? 부대 다 터졌잖아, 쟤 때문에. 우리 휴가 다 잘게 생겼어. 병사들 사이에서 박도진은 영웅이 아닌 배신자 마마보이로 낙인 찍혔다. 헌병대의 강도 높은 조사로 인해 부대 전체의 피로도가 높아졌고 사소한 규정 위반까지 다 적발되면서 병사들의 불만이 엉뚱하게도 원인 제공자인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인 박도진에게 향한 것이다. 점호 시간 전 박도진은 행정반 호출을 받고 불려갔다. 새로운 중대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박도진 이병. 이병 박도진. 사단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너를 사단 본부로 파견 보내라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하지 않겠냐? 박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힘으로 도망치는 꼴이 되고 싶지 않았다. 중대장님, 저는 여기에 남겠습니다. 아니 임마. 애들이 널 보는 눈빛이 안 느껴져? 너 왕따야 지금. 그냥 편한 대로 가라. 너네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도망가야 합니까? 저는 제 임무 다 마치고 여기서 전역하겠습니다. 중대장은 한숨을 쉬었다. 독한 놈이네 이거. 그래 알았다. 대신 당분간은 행정반에서 대기해. 파쇄 업무나 좀 도와라. 박도진은 행정반 구석, 문서 파쇄기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유효기간이 지난 문서들을 파쇄하는 단순 작업이었다. 위잉위잉. 종이가 갈려나가는 소리만이 박도진의 유일한 말벗이었다. 그는 묵묵히 종이를 집어넣었다.
그때였다. 파쇄기에 넣으려던 두툼한 서류 뭉치 사이에서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은 서류 하나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박도진은 무심코 그 서류를 집어들었다. 대외비 2023년도 급식 피복 예산 집행 내역서 수정본. 단순한 예산 내역서인 줄 알았으나 그 뒤에 붙어있는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수신 땡땡 대대장 참조 군수과장. 제목 급식 납품업체 대성 유통계약 변경건 및 리베이트 정산 내역. 박도진의 눈이 커졌다. 리베이트? 정산? 이건 단순한 행정 서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파쇄하려다 실수로 끼워 넣은 절대 세상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될 장부였다. 내용을 훑어보던 박도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놀라운 이름들이 적혀 있었다. 구속된 오동구 중사의 이름은 실무자에 불과했다. 결제 라인에는 대대장 장민수 중령, 그리고 그 위로 승인 22사단 군수참모 중령 김태진, 후원 국방부 군수국 땡땡과장 최민철. 이건 단순한 부대 내 부조리가 아니었다. 군납 비리였다.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 반찬이 왜 항상 부실했는지, 왜 보급 양말은 금방 구멍이 났는지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었다. 박도진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행정병들은 졸고 있었고 당직 사관은 자리를 비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전투복 건빵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이걸 어머니에게 가져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어머니의 한마디면 이들은 다 감옥에 갈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하겠다. 군인으로서. 박도진의 뇌리에 며칠 전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권력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번 한 번으로 좋겠다. 이것마저 어머니에게 가져간다면 그는 평생 엄마 치마폭에 쌓인 군인으로 남을 것이었다. 박도진은 결심했다. 이 문건은 내 힘으로 정당한 군 내부 절차를 통해 고발하겠다. 그러나 대대장도 사단 참모도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의 시선이 벽에 걸려있는 지휘계 통도에 머물렀다. 대대장 위에 연대장, 그 위에 사단장. 강준혁 소장. 사단장이라면? 지난번 위병소에서 어머니에게 쩔쩔매던 그 모습. 하지만 그는 22사단의 총책임자였다. 만약 그도 연루되어 있다면? 아니, 만약 그가 이 사실을 모른다면? 박도진은 도박을 걸기로 했다. 내일 사단장 정신교육 시간이 예정되어 있었다. 사단장이 직접 대대 강당으로 오는 날이다.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춰 앉아 있다. 낡은 강당 특유의 퀴퀴한 냄새와 난방기의 건조한 바람이 섞여 공기는 답답했다. 단상 위에는 사단장 정신교육 및 소통의 시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단상 중앙 강준혁 소장이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 그는 꼿꼿한 자세와 울림 있는 목소리로 연설 중이었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대부분 죽어 있었다. 그들에게 사단장의 방문은 그저 오전 작업 열외 이상의 의미가 없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가장 날카로운 창끝입니다. 전우를 믿고 지휘관을 신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부조리는 군을 갉아먹는 암세포입니다. 나는 22사단을 부조리 없는 청정부대로 만들 것입니다. 강준혁 소장의 말에 병사들은 기계적으로 박수를 쳤다. 맨 뒷줄 구석 자리에 앉은 박도진 이병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건빵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비리 문건이 불덩이처럼 느껴졌다. 장민수 대대장은 강준혁 소장 옆에서 연신 굽신거리며 보좌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병사들을 훑고 있었다. 혹시라도 누가 돌발 행동을 할까 감시하는 눈빛이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단장에게 바라는 점이나 군 생활에 애로사항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라. 무엇이든 좋다. 강준혁 소장의 말이 떨어지자 강당에는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다. 손을 드는 순간 관심병사가 되거나 선임들에게 보복당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없나? 용기 있는 병사가 한 명도 없어? 강 소장이 씁쓸하게 웃으며 마이크를 내려놓으려던 찰나였다. 충성. 이병 박도진. 정막을 깨고 박도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장민수 대대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저 미친 새끼가 또. 장 대대장이 급히 마이크를 잡으려 뛰어들었다. 아, 사단장님. 저 병사는 며칠 전 그 인사사령관님 아드님입니다. 아직 부대 적응 중이라 다소 정서가 불안정합니다. 제가 따로 면담하겠습니다. 강준혁 소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인사사령관의 아들. 그 단어에 강 소장의 태도가 변했다. 그는 장 대대장을 손으로 제지했다. 아니, 듣겠다. 박도진 이병. 할 말이 뭔가? 박도진은 침을 꿀꺽 삼켰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노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사단장님께 직접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보고?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지휘 계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장민수 대대장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야, 박도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앉아. 작전장교. 애 끌어내. 뒤에 있던 간부들이 박도진을 제지하려 달려들었다. 박도진은 다급하게 소리쳤다. 대대 급식 비리, 피복 횡령. 그리고 대대장님의 리베이트 수수 내역입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뭐? 횡령? 대대장이? 미친 거 아냐?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강준혁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달려드는 간부들에게 일갈했다. 멈춰. 우렁찬 호령에 간부들이 멈칫했다. 강 소장은 단상에서 내려와 뚜벅뚜벅 박도진에게 걸어갔다. 그의 군화 소리가 강당에 쩌렁쩌렁 울렸다. 박도진 앞에 선 강 소장은 박도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병 박도진, 자네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나? 만약 이게 허위 사실이라면 자네는 상관 모욕죄와 무고죄로 군사 재판을 받게 될 거다. 어머니가 사령관이라 해도 널 구해줄 순 없어. 박도진은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강 소장을 마주보았다. 알고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보고드립니다. 확인해 주십시오. 박도진은 두 손으로 서류 봉투를 강 소장에게 내밀었다. 강 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거칠게 봉투를 낚아챘다. 따라와. 그리고 헌병대장 감찰참모. 지금 즉시 대대장실 접수해. 장민수 대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쫓겨나 복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사단 헌병들이 문 앞을 지키고 섰다. 안에서는 강준혁 소장이 박도진이 건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강 소장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미간을 찌푸렸다. 계약업체 주 대성 유통, 품목, 돈육, 단가 킬로그램당 12,000원, 실제 납품 킬로그램당 4,500원, 저급 뒷다리살 혼입. 차액관리 땡땡은행 110, 땡땡땡. 예금주 장민수 처조카.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병사들이 먹는 밥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그 돈으로 상급부대 간부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액수만 수억 원대에 달했다. 강준혁 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다. 아, 이 미친 새끼들. 군인이 아니라 장사치였구만. 강 소장은 갈등했다. 이걸 터뜨리면 22사단은 또다시 언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별들의 무덤이라는 오명이 더 짙어질 것이다. 자신의 진급길도 막힐 수 있다. 적당히 덮고 장중령을 조용히 전역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할까?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박도진이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말해.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 서류를 발견한 사실을 모르십니다. 강 소장이 고개를 돌려 박도진을 보았다. 뭐라고? 어머니께 가져가면 더 쉽고 빠르게 해결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22사단의 군인입니다. 우리 사단의 문제는 우리 사단장님께서 가장 공정하게 처리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휘 계통인 사단장님께 보고드린 겁니다. 강준혁 소장은 멍하니 박도진을 바라보았다. 갓 입대한 이등병, 그것도 금수저라고 생각했던 녀석이 자신에게 군인의 명예와 지휘 계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인사사령관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참된 군인의 자세를 가진 부하가 자신을 믿고 증거를 바친 것이다. 강 소장은 피우던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껐다. 감찰 참모. 예, 소장 강준혁. 참모는 관등 성명을 복창했다. 지금 당장 사단 법무참모 불러. 그리고 군단 헌병대에도 협조 요청해. 이 문건에 적힌 놈들 현역이고 예비역이고 민간업자고 싹 다 잡아들여. 사단장님, 일이 너무 커질 수 있습니다. 언론에라도 새어나가면. 상관없어. 환부는 도려내야 산다. 내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 병사들 밥그릇 건드리는 놈들은 용서 못해. 강 소장은 박도진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박도진 이병. 이병 박도진. 자네가 22사단을 살렸다. 나가봐. 이제부터는 내 전쟁이다. 장민수 중령은 직무정지 명령을 받고 관사로 격리 조치되었다. 부대는 사단 감찰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하지만 대대의 모든 간부가 비리에 연루된 것은 아니었으나 장 중령의 신복이었던 박태영 대위는 아직 부대에 남아있었다. 박 대위는 장 중령과 비리 커넥션의 핵심 연결고리였다. 그는 자신의 책상이 압수수색 당하기 직전 몰래 빼돌린 스마트폰으로 어딘가에 문자를 보냈다. 비상. 장부 털림. 박도진이 찔렀음. 꼬리 자르기 안 됨. 조치 요망. 잠시 후 답장이 왔다. 발신인은 국방부 최서기관. 오늘 밤 안으로 처리해. 박도진을 가해자로 만들어. 군사기밀 유출 혐의 씌워. 박 대위의 눈빛이 번득였다. 그는 행정반 캐비닛 깊숙한 곳에서 작전계획 5027 관련 2급 비밀 문서를 꺼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박도진의 개인 관물대 쪽으로 향했다.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뒤숭숭했다. 병사들은 박도진을 힐끔거리며 수군댔다. 야, 진짜 대대장 잘린 거냐? 도진이가 가져간 서류가 뭐길래 사단장이 직접 날리냐? 솔직히 좀 멋있지 않냐? 우리 밥 맛없는 게 다 횡령 때문이었다며. 일부 병사들 사이에서 박도진에 대한 여론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헌병 완장을 찬 군인들이 생활관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이번엔 사단 헌병이 아닌 대대 군수과장 박태영 대위가 이끄는 자체 경계 헌병들이었다. 전원 동작 그만. 박도진 이병 앞으로 나와. 식판을 닫고 들어오던 박도진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섰다. 이병 박도진. 너 긴급 체포한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안 위반 혐의다. 네 관물대에서 2급 비밀 문건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비밀 취급 인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훔친 거겠지. 뒤져봐. 박 대위의 지시에 병사들이 박도진의 관물대를 뒤엎었다. 옷가지와 책들이 바닥에 쏟아졌다. 그리고 전투복 야전상의 안주머니에서 붉은색 시크릿 도장이 찍힌 서류 뭉치가 툭 떨어졌다. 병사들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다. 박도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명백한 함정이었다. 이게 왜?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박태영 대위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박도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발뺌이야? 너 내부 고발자 흉내 내면서 기밀 빼돌려서 팔아먹으려 했지? 이 새끼 이거 완전 간첩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놔주십시오. 사단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시끄러워. 입마가. 영창으로 끌고 가. 박도진은 억울함에 소리쳤지만 입이 틀어막힌 채 끌려나갔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다. 박태영 대위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보안사고가 터지면 횡령건은 뒷전이 된다. 그리고 인사사령관 아들이라도 간첩 혐의나 기밀 유출이 걸리면 방첩사령부 조사를 받아야 하니 김명희 중장도 함부로 손을 쓸 수 없게 된다. 차가운 유치장 바닥. 박도진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억울함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었다. 그때 유치장 철창 밖으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다가왔다. 박태영 대위인 줄 알고 노려보았으나 거기엔 의외의 인물이 서 있었다. 바로 박도진을 그토록 괴롭히던 최영석 상병이었다. 그는 영창 대기실 청소당번으로 나와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최영석은 빗자루를 든 채 주위를 살피더니 철창 가까이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야, 박도진. 너, 진짜 아니냐? 뭐가 말입니까? 기밀 훔친 거. 아니지? 박도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명입니다. 박태영 대위가 제 관물대에 넣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분명 그들이 한 짓입니다. 최영석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비열한 선임이었지만 바보는 아니었다. 그리고 박도진이 대대장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들이 먹는 똥국과 플라스틱 같은 고기가 대대장의 횡령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던 차였다. 박대위 그 새끼. 아까 행정반에서 통화하는 거 들었어. 처리 완료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방첩대로 넘기면 됩니다라고 하더라. 박도진이 철창을 붙잡았다. 최상병님, 도와주십시오. 사단장님께 연락해야 합니다. 미쳤냐? 내가 널 왜? 나도 영창 갈 일 있어? 제가 무너지면 대대비리도 다 묻힙니다. 그러면 최상병님도 전역할 때까지 그 쓰레기 같은 밥 먹고 부속품 안 나오는 보급품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나가면 최상병님 탄원서 써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일 선처해달라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었다. 박도진이 풀려나고 어머니인 인사사령관에게 잘 말해준다면 자신의 징계도 줄어들 수 있었다. 이것은 거래였다. 씨바. 나 인생 걸고 하는 거다. 최영석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쪽지를 꺼냈다. 그리고 몰래 숨겨둔 공중전화 카드를 철창 사이로 밀어넣었다. 지금 당직사관 졸고 있어. 5분이다. 유치장 안행정 전화기 지금 락 풀려 있을 거야. 내가 선 꼽아놨다. 박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최상병님. 시끄러워. 걸리면 나 모르는 일이다. 최영석이 망을 보러 나갔다. 박도진은 유치장 구석에 있는 비상용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다. 사단장 직통 번호는 모른다. 하지만 어머니의 번호는 안다. 아니, 안 된다. 어머니에게 전화하면 나는 진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강준혁 소장이 아까 서류를 보며 감찰 참모에게 지시할 때 불렀던 내선 번호. 감찰 2130. 박도진은 군 내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제발 받아라. 딸깍. 통신보안. 사단 감찰부 당직병 상병 이진호입니다. 저는 22사단 땡땡대대 이병 박도진입니다. 긴급 사항입니다. 사단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뭐야? 박도진? 너 지금 영창 갔다는 애 아냐? 야, 끊어. 장난 전화하지 말고. 잠시만요. 끊지 마십시오. 박태영 대위가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지금 사단장님 연결 안 되면 다 죽습니다. 사단장님께 노란 봉투에 2페이지라고만 전해주십시오. 제발이요. 수화기 너머 당직병이 주저하는 기색이 느껴졌다. 노란 봉투라는 말은 오늘 사단 내부에 파다하게 퍼진 키워드였다. 너. 그거 거짓말이면 영창이 아니라 교도소야. 기다려. 전화가 보류 상태로 넘어갔다. 1초가 1시간 같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태영 대위가 돌아오고 있었다. 야, 최영석. 너 거기서 뭐해? 박 대위의 목소리가 들렸다. 박도진은 수화기를 꽉 움켜쥐었다. 여보세요. 연결합니다. 뚝. 나 강준혁이다. 박도진이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박도진의 다리가 풀렸다. 사단장님, 살려주십시오. 함정입니다. 너 이 새끼,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박태영 대위가 유치장 철창 문을 열고 들어와 박도진의 손에서 수화기를 거칠게 낚아챘다. 박도진은 수화기를 뺏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간부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박 대위는 수화기를 귀에 대고 소리쳤다. 야, 너 뭐야? 당직병 바꿔. 어떤 미친놈이 영창 죄수한테 전화를.
그때였다. 수화기 너머에서 차갑다 못해 섬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관등 성명대라. 박태영 대위는 순간 움찔했다. 너무나도 위압적인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 너 누구야? 귀관은 상급자의 목소리도 구분 못하나? 사단장 소장 강준혁이다. 박태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박태영 대위. 지금 내 목소리 들리지? 네, 들립니다. 충성. 지금 이 순간부터 박도진 이병의 신병은 사단 본부에서 접수한다. 내 놈이 박도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그건 항명이고 반란이다. 알겠나? 아닙니다. 사단장님 오해십니다. 이 녀석은 간첩 혐의가 있어서. 닥쳐. 헌병대 병력이 3분 내로 도착한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쏜다. 뚜뚜뚜. 전화가 끊겼다. 박태영 대위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그는 유치장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박도진을 노려보았다. 공포가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에이, 개새끼가. 박태영이 허리춤에 있던 권총 홀스터에 손을 갖다 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그를 덮쳤다. 하지 마십시오. 대위님. 최영석 상병이었다. 밖에서 망을 보던 최영석이 뛰어들어와 박대위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다. 이거나. 최영석, 너 이 새끼도 한패야? 대위님, 사단장님이 오고 계신답니다. 지금 이러면 진짜 다 죽습니다. 두 사람이 엉겨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영창 건물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타이어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헌병대다. 포위해.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검은색 헌병 헬멧을 쓴 사단 특수임무대 대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총구를 박태영 대위에게 겨눴다. 박태영 대위. 무장 해제하고 손머리 위로 올려. 박도진은 사단 헌병대로 이송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그를 피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고인이자 피해자로 대우하는 조사였다. 조사실 문이 열리고 강준혁 소장이 직접 들어왔다. 박도진이 벌떡 일어나 경례했다. 충성. 강 소장은 손을 들어 담례하고 의자에 앉았다. 고생했다. 몸은 좀 어떤가? 괜찮습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강 소장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두드렸다. 내 관물대에서 나왔다는 그 기밀문서.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지문 감식 맡겼다. 결과가 나왔어. 문서 비닐 안쪽에서 박태영 대위의 지문이 묻어 있더군. 그리고 내 지문은 전혀 없었고. 명백한 조작이야. 박태영과 그 일당들은 전원 구속됐다. 박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박도진. 싸움은 아직 안 끝났다. 이 문건. 기억나나? 강 소장은 박도진이 처음 건넸던 노란 봉투 속의 리베이트 장부를 꺼냈다. 여기에 적힌 국방부 서기관 최민철. 이 사람이 문제야. 민간 공무원이라 우리 군법으로 바로 잡아넣기가 까다로워. 게다가 국방부 쪽에서 22사단이 무리한 표적 수사를 한다며 압박을 넣고 있다. 박도진은 주먹을 쥐었다. 군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외부에 비호 세력이 있으면 정의 구현은 요원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민간 검찰에라도 나가겠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다. 정복 차림의 김명희 인사사령관이었다. 그럴 필요 없다. 어머니. 김명희 중장은 강준혁 소장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아들 박도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엄격했지만 눈가에는 옅은 물기가 어려 있었다. 강 소장. 국방부 최서기관 건은 내가 맡겠네. 사령관님께서 직접 말입니까? 인사사령관으로서 직권남용이야. 내 부하들의 밥그릇을 건드린 자가 내 인사권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결탁했다면 그건 내 관할이지. 김명희는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최 서기관이 이번 사건을 덮으려고 나한테 딜을 걸어오더군. 아들 문제를 조용히 덮어줄 테니
우리 쪽 라인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 통화 내용 전부 녹음했어. 강준혁 소장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역시 빈틈이 없으십니다. 김명희는 박도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에 붙은 이등병 계급장을 어루만졌다. 도진아, 엄마는 내가 군대에서 편하게 지내길 바랐다. 그래서 내 존재를 숨겼어. 하지만 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훌륭한 군인이 되었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이제 뒤는 이 어미와 사단장님께 맡겨라. 군사법정의 공기는 무거웠다. 피고석에는 수의를 입은 장민수, 박태영, 오동구, 송태식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장민수는 지휘관으로서 부대원의 복지를 책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업체와 결탁하여 2억 4천만 원 상당의 급식비를 횡령하고 부실 급식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이에 징역 7년 및 횡령액 전액 추징에 처한다. 장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피고인 박태형. 무고 및 증거 조작,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징역 5년. 피고인 오동구. 직무유기 및 폭행 방조. 징역 3년. 피고인 송태식. 상습 폭행 및 가혹행위. 징역 1년 6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인석 옆 피고석에 앉아있던 최영석 상병의 차례였다. 최영석은 긴장된 표정으로 재판장을 올려다보았다. 피고인 최영석. 가혹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한다. 박도진이 방청석에서 최영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도진은 약속대로 장문에 잡힐 탄원서를 제출했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나 1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남은 복무 기간 동안 군기 교육대 입소 및 타부대 전출을 명한다. 최영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빨간 줄은 피했다. 실형은 면한 것이다. 그는 방청석의 박도진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이자 사죄의 의미였다. 한편 뉴스 속보가 법정 밖 TV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속보 국방부 검찰단 군납 비리 연루된 최모 서기관 구속 기소. 김명희 인사사령관의 제보 결정적. 거대한 악의 고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22사단의 철책선에도 봄이 찾아왔다. 산등성이마다 진달래가 피어나고 있었다. 박도진은 일병으로 진급했다. 그는 사건 이후 사단장 표창과 함께 포상 휴가 그리고 후방 부대로의 전출을 제안받았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꽃보직이었다. 하지만 박도진은 거절했다. 저는 22사단 병사입니다. 여기서 끝을 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원하여 가장 힘들다는 GOP 경계 근무를 섰다. 동료들은 이제 그를 마마보이가 아닌 비리를 척결한 에이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철책 점검을 하던 박도진 옆으로 순찰을 돌던 강준혁 사단장이 다가왔다. 박일병. 근무 중 이상 없나? 충성. 전방 이상 없습니다. 강준혁 소장은 철책 너머 북쪽을 응시하다가 박도진을 보며 웃었다. 너 때문에 우리 사단 급식이 전군에서 제일 좋아졌다며? 요즘 다른 사단에서 22사단으로 오고 싶다고 난리라더군. 다 사단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내 덕분이다. 내가 침묵하지 않은 덕분이야. 강 소장은 박도진의 어깨를 두드렸다. 전역할 때까지 다치지 마라. 이건 명령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말 면회 시간. GOP 면회실에 김명희 중장이 사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직접 싸온 도시락을 펼쳤다. 화려한 요리가 아닌 박도진이 좋아하는 평범한 김밥과 계란말이였다. 맛있니? 네, 정말 맛있습니다. 박도진은 입안 가득 김밥을 넣고 오물거렸다. 그 모습을 보는 김명희의 얼굴에 군인의 냉철함은 온데간데 없고 평범한 어머니의 미소만이 가득했다. 도진아. 네? 전역하면 뭐 할 거니? 박도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씩 웃었다. 글쎄요. 일단 복학해서 공부 좀 더 하고요.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군 검사가 되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군 검사? 힘든 길인데. 힘들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지휘관도 필요하지만 감시하는 눈도 필요하다는 걸요. 김명희는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22사단의 험준한 산맥이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별들의 무덤이나 지옥이 아닌 박도진이라는 작은 불씨가 밝혀낸 희망의 땅으로 변해 있었다. 오늘 한 소장의 30년 군 생활이 산산조각 납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소장 강민철. 군단장 취임식에서 여군 장교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끌어내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상대가 바로 오늘 부임하는 신임 중장이라는 것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오전 10시 정각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지상작전 사령부 대강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신임 제7기동군단장 취임식을 위해 육군 소장, 준장급 장성들과 대령, 중령급 지휘관 및 참모 수백 명이 칼날 같은 정복 차림으로 도열해 있었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강당의 연단 우측, 내빈석 중에서도 가장 정중앙에는 3개의 별을 위한 특별한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다. 잠시 후 도착할 중장을 위한 명예의 자리였다. 지상작전 사령부 부지휘관 강민철 소장은 대강당 입구에 서서 식장 전체를 훑었다. 육군사관학교 45기 50대 초반의 그는 평생을 야전에서 구른 진골 보병 장교였다. 그의 군 생활은 곧 효율과 전투력이라는 단 2개의 축으로만 움직여왔다. 그의 눈에 군대는 신성한 남성의 영역이었고 여군 할당제 같은 정책은 비효율의 상징이자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불순물에 지나지 않았다. 요즘 것들은 위아래가 없어. 강 소장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그 중장을 위해 비워둔 정중앙 좌석이었다. 거기에 낯선 여군 대령 하나가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림새는 단정했으나 감히 군단장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오만함 자체가 강 소장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강 소장은 그녀의 계급장을 확인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다. 중장이 될 만한 여군 장교는 대한민국 육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사령부에 잘나가는 대령이나 행정참모 중령 정도일 것이었다. 그녀가 앉아있는 좌석은 잠시 후 취임할 중장의 자리였다. 소장인 자신조차도 감히 앉을 수 없는 권위와 위계의 상징이었다. 저기 앉아있는 대령, 당장 일어나. 강 소장의 목소리는 고함이 아니었지만 긴장한 대강당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도열한 수백 명의 장교들이 일제히 그와 여군 장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읽고 있던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완벽한 무시. 귀 먹었나? 대령, 당장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강 소장이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분노는 이미 이성을 넘어선 상태였다. 소속이 어디야? 여기가 내가 앉을 자리로 보여? 내가 뭔데 장군석에 앉아 있어? 그는 이 여군 장교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아 사령부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강 소장이 그녀의 어깨를 잡아 끌어내리려는 듯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 사령부 방송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모두 차렷. 신임 제7기동군단장 윤세아 중장님 입장하십니다. 강 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내빈석에 앉아있던 여군 장교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강 소장의 눈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녀의 어깨 위에 달린 3개의 중장 계급장이 사령부 조명 아래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윤세아 중장. 그녀는 파격적인 인사 발령으로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기동군단의 첫 비육사 출신 여성 군단장으로 임명된 인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연단에 올라섰고 마이크를 잡기 전 객석의 부동자세로 굳어버린 강민철 소장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당황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투명한 유리알 너머로 이해할 수 없는 무기물을 관찰하는 듯한 건조한 시선이었다. 마치 방금 전의 소동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듯
그녀의 시선은 강 소장을 지나 강당 전체를 훑었다. 공개적으로 상관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퍼부은 소장과 그 모욕을 정면으로 받은 신임 중장 사이에서 수백 명의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강 소장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의 30년 군 생활이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종말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서 중장의 취임사는 짧고 간결했다. 저는 이곳을 편견과 관료주의가 아닌 오직 능력과 효율로만 작동하는 강철의 전투기계로 만들겠습니다. 이 선언적인 대목에서 그녀의 시선은 정확히 강민철 소장을 꿰뚫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었다. 이미 집행된 선고였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강민철 소장은 도망치듯 사령부 집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잠시 후 직통 전화의 붉은 램프가 깜빡이며 울렸다. 수화기 너머로 윤세아 중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소장, 지금 즉시 군단장실로 오도록. 군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강 소장이 걸어온 30년 군 생활의 종착지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섰고 윤 중장은 창가에 서서 막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충성. 강민철 소장 명에 따라 신고합니다. 앉으라는 말 안 했네. 윤 중장은 몸을 돌리지도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강 소장은 그 자리에 뻣뻣하게 서 있어야 했다. 무거운 침묵이 그의 숨통을 조였다.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 윤 중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책상에 걸터 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강 소장의 인사 파일이 들려 있었다. 강 소장, 자네는 내가 왜 그 자리에 먼저 앉아 있었다고 생각하나? 중장님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한 저의 불찰입니다. 불찰? 아니, 나는 자네의 그 썩어빠진 편견을 시험해보기 위해서였네. 설마 했는데 자네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움직여주더군. 윤 중장은 책상 위로 파일을 던졌다. 지난 3년간 자네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내뱉은 말들이다. 여군이 무슨 훈련이냐, 행정이나 봐라. 여자는 밤샘 근무 세우지 마라. 생리적인 문제는 골치 아프다. 이런 말들. 강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 행적까지 모두 감찰당하고 있었다. 자네가 오늘 수백 명의 장교 앞에서 내뱉은 모욕적인 단어, 그건 나 윤세아를 모욕한 게 아니야. 그녀는 강 소장의 어깨에 달린 소장 계급장을 노려보았다. 자네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의 명예를 모욕했네. 그리고 장군의 무게를 모욕했어.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어. 선고가 이어졌다. 오늘부로 강민철 소장을 현 보직에서 해임한다. 강 소장은 숨을 삼켰다. 제12보병사단 부사단장으로 명한다. 강 소장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다. 제12보병사단 강원도 인제와 고성 일대를 관할하는 산악부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을 지키는 최전방 사단. 그것도 사단장이 아니라 그 휘하의 부사단장이었다. 소장이 소장의 부하로 들어가는 치욕적인 좌천. 이는 강민철이라는 군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선고와 같았다. 군단장님, 제발 명예롭게 군 생활을 마칠 기회만이라도. 명령이다. 윤세아 중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던졌다. 자네가 말하는 명예가 무엇인지 그 지옥 같은 인제 산골짜기에서 한번 제대로 고민해 보도록. 그리고 거기 경례 구호 충성 잘 외치고 오게. 강민철 소장은 경례도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며 군단장실을 빠져나왔다. 며칠 후 강 소장은 낡은 군용 지프에 몸을 싣고 강원도 인제의 깊은 산골짜기를 향해 달렸다. 화려했던 용인의 사령부 위용은 온데간데 없고 눈 덮인 험준한 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제12보병사단 예하 전방 GOP 소초와 인접한 보병대대의 지휘 통제실 앞이었다. 부사단장님 죄송합니다. 여기가 최전방이다 보니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단 본부 숙소는 선배님께서 고사하셨고 안내를 맡은 대대장인 박민규 중령이 쩔쩔맸다. 강 소장보다 한참 후배였다. 강 소장에게 배정된 숙소는 대대본부 건물 한쪽 구석에 딸린 낡은 방이었다. 과거에 창고나 간부 숙소로 쓰였을 법한 문짝부터 삐걱거리는 곳이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방 안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철제 관물대, 매트리스가 꺼진 간이 침상, 그리고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창문은 낡은 목재 창틀이라 겨울 바람이 그대로 스며들어 방 안의 공기는 바깥만큼이나 차가웠다. 이곳이 불과 며칠 전까지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최고급 집무실을 사용하던 대한민국 육군소장의 새로운 거처였다. 이게 다인가? 강 소장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예, 저 부사단장님. 남방은 중앙통제라 이 시간이면. 박중령은 더듬거렸다. 나가봐. 당장 나가보라고 했네. 강 소장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박중령은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충성 경례를 붙이고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강 소장은 들고 있던 관물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윤세아, 이 중장. 내가 나를. 그의 절규는 차가운 시멘트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울렸다. 그는 무너졌다. 침상에 걸터앉아 낡은 스프링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30년을 오직 진급과 영달을 위해 살았다. 그렇게 쌓아 올린 탑이 고작 편견이라 불렀던 일과 한 여군 중장의 손짓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곳에서 썩어가게 될 것이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 깊은 산골짜기에서 후배 소장의 부하 노릇을 하며 이 곰팡내 나는 방에서 동상에 걸려 죽어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는 가져온 양주병을 꺼내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아 술을 마셨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술에 취해 윤세아 중장을 저주했다. 사령부의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대부분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곤란하다는 듯 짧은 통화 후에 끊어버렸다. 그는 완벽하게 버려졌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절망과 분노 그리고 지독한 숙취 속에서 그는 자신이 군인이었는지조차 잊어가고 있었다. 이 낡은 방이 그의 무덤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지독한 한기에 잠에서 깬 그는 창밖이 유난히 소란스러운 것을 느꼈다. 술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머리로 창문에 낀 성에를 닦아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병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경계 근무 교대 시간이었다. 강 소장은 문득 자신이 이곳에 온 지 일주일이 넘도록 자신이 부사단장으로 부임한 이 부대의 병사들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제기랄.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몸을 일으켰다. 이가 저절로 딱딱 부딪힐 정도로 추웠다. 그는 방구석에 던져두었던 방안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채 방을 나섰다. 무엇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곰팡내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가 건물 밖으로 나서자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인제 산골의 새벽 칼바람이 면도날처럼 그의 뺨을 스쳤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자신이 술에 취해 무너져 있던 그 시간 자신의 병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 겨울을 견디고 있었는지를. 새벽 4시. 인간의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 강 소장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듯한 혹한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용인에서의 겨울은 겨울도 아니었다. 이곳 인제의 바람은 뼈를 부술 듯한 무게를 싣고 달려들었다. 어둠 속에서 철책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병사들의 행렬이 보였다. 그들은 인간이라기보다 하얀 서리로 뒤덮인 유령 무리 같았다. 방한모와 마스크, 두꺼운 외투까지 중무장했지만 내쉬는 입김이 얼어붙어 속눈썹과 턱 주변이 온통 백색 고드름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은 너무 지쳐서 혹은 너무 추워서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강 소장은 그 행렬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때 행렬의 가장 뒤쪽에서 한 병사가 심하게 뒤처지는 것이 보였다. 그 병사는 발을 심하게 절고 있었다.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라도 밟은 것처럼 한쪽 발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을 비틀었다. 하지만 소대장의 눈치를 보며 어떻게든 뒤처지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절뚝거리며 걸음을 옮겼다. 김현수 이병이었다. 입대한 지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신병이었다. 강 소장이 자신도 모르게 그를 불렀다. 병사. 행렬이 우뚝 멈춰섰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방한모를 눌러쓴 거구의 사내. 병사들과 소대장은 그가 누구인지 즉각 알아보지 못했다. 누구십니까?
젊은 소위인 소대장이 긴장하며 물었다. 강 소장은 모자를 벗었다. 희미한 막사 불빛에 소장 계급장이 드러났다. 충성. 부사단장님. 소대장과 병사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부임 첫날 이후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좌천된 장군이 왜 이 시간에 여기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발이 왜 그러나? 강 소장은 소대장의 경례를 받지도 않고 절뚝거리던 김이병에게 성큼 다가갔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이병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외쳤다. 괜찮은 놈이 그렇게 걸어. 신발 벗어. 예. 당장 전투화 벗으라고 했다. 강 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협감이 실려 있었다. 김이병은 겁에 질려 거의 울상이 된 채로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 전투화 끈을 풀려 했지만 손가락이 곱아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다. 멍청한 놈. 강 소장은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그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장갑을 벗어 던지고 맨손으로 김이병의 꽁꽁 언 전투화 끈을 잡아당겼다. 병사들이 숨을 삼켰다. 소대장은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강 소장이 얼어붙은 전투화를 억지로 벗겨내자 썩은 내가 진동했다. 두꺼운 방한 양말은 축축하게 젖어 얼어붙어 있었고 그 양말을 벗겨내자 드러난 김이병의 발은 이미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오른발 발가락 전체가 검붉은 색을 넘어 괴사가 진행되고 있는 듯 했다. 이런. 소대장. 이게 뭔가. 강 소장의 눈이 뒤집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얼어붙은 소대장을 노려보았다. 그게 김이병이 어제부터 발이 아프다고는 했는데 엄살인 줄 알고. 엄살. 이게 엄살로 보이나? 내 놈 새끼 눈에는 이게 엄살로 보여. 강 소장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내 새끼 발가락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걸 몰랐단 말인가. 당장 의무실로 안 데려가고 뭐 했나? 그는 김이병을 거의 들어 올리다시피 부축했다. 그리고는 낡은 대대 의무실을 향해 얼어붙은 땅을 박차고 달리기 시작했다. 의무병 없어? 새벽의 정적을 깨고 강 소장이 의무실 문을 발로 차서 열었다. 잠에서 막 깬 듯한 의무병 하사가 놀라 뛰쳐나왔다. 충성. 무슨 일이십니까? 당장 동상 치료약품 가져와. 전부. 예. 저 소장님 지금 비상약품 캐비닛은 규정상 함부로 열 수가. 의무병 하사가 규정을 들먹이며 머뭇거리는 순간 쾅! 강 소장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전투화 발로 비상약품 캐비닛의 자물쇠를 걷어차 부숴버렸다. 쇠붙이가 찢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약품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규정? 사람이 죽어가는데 규정 따위가 다 뭔가.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약품들을 쓸어 담아 의무병에게 던졌다. 당장 치료해. 얼음장 같은 물 말고 따뜻한 물 가져와. 당장. 그의 불같은 성미는 과거의 부하들을 닥달하고 자신의 진급을 위해서만 사용되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불같은 성미가 처음으로 규정이 아닌 사람을 위해 폭발했다. 강 소장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김이병의 몸을 감쌌다. 그리고 의무병이 가져온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그는 직접 손을 담갔다. 얼음장 같던 김이병의 더러운 발을 그 물속에 담그고 자신의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까지 지키려 했던 것은 계급장과 헛된 자존심 따위였다. 그러나 자신이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이 혹한 속에서 이름도 제대로 몰랐던 이 어린 병사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면서도 엄살이라 오해받을까봐 고통을 참아내던 이들이었다. 윤세아 중장이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며 명예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라던 그 말의 의미. 그것은 형벌이 아니었다. 이 얼어붙은 나락의 바닥에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군인의 가장 첫 번째 본질을,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이 비천한 행위를 통해 다시 깨달으라는 마지막 기회였다. 새벽의 의무실은 전쟁터 같았다. 강민철 소장은 얼음장 같던 김현수 이병의 발을 자신의 손으로 녹여가며 응급처치를 계속했다. 그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지시에 겁에 질려있던 의무병 하사도 어느새 정신을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규정을 어기고 부순 약품함에서 꺼낸 약품들이 김이병의 발에 발렸다. 소장님, 이 정도면.
의무병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김이병의 발은 여전히 끔찍한 상태였지만 적어도 괴사를 향해 달려가던 질주는 멈춘 듯 보였다. 이걸로 안 돼. 당장 사단 의무대로 후송시켜. 아니, 의무대도 안 돼. 군단 병원으로 바로 띄워. 헬기 불러.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대대장 박민규 중령이 끼어들었다. 저 소장님, 이 시간에 헬기는, 그리고 이병 동상으로 헬기를 띄우는 것은 절차와 규정, 그리고 상급 부대의 눈치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강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의무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이글거리고 있었다. 박중령, 자네 새끼 발가락이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어도 그따위로 절차를 따질 건가? 내 말이 말 같지 않나? 당장 헬기 부르라고 했다. 사단장에게는 내가 직접 보고하겠네. 아니, 보고가 아니라 통보하지. 내 부사단장 권한으로 모든 책임을 질 테니 자네는 당장 무전기 들고 헬기부터 띄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좌천된 패배자의 공허한 외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병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한 지휘관의 강철 같은 명령이었다. 박중령은 강 소장의 기세에 압도되어 황급히 통제실로 달려갔다. 강 소장은 자신의 방한 외투를 벗어 응급처치가 끝난 김이병의 몸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감쌌다. 김이병은 고통과 추위, 그리고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혼란으로 덜덜 떨며 울고 있었다. 울지 마라. 강 소장이 투박하게 말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 손길은 투박하게나마 온기를 담고 있었다. 내 놈 잘못이 아니다. 이따위 찢어진 방 하나 신겨서 이 추위에 내보낸 내 잘못이고 이 부대 전체의 잘못이다. 그는 바닥에 벗어 던져진 앞코가 찢어져 너덜너덜해진 김이병의 방한화를 집어들었다. 그것은 방한 기능이라기보다 얼어붙은 헝겊 조각에 불과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요란한 프로펠러 소리와 함께 헬기가 도착했다. 강 소장은 들것에 실리는 김이병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헬기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나서야 그는 찢어진 방한화를 손에 쥔 채 자신의 낡은 숙소로 돌아왔다. 그는 곰팡내 나는 방에 들어섰지만 더 이상 술병을 찾지 않았다. 대신 그는 차가운 물에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지난 일주일간의 절망으로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퀭했다. 그는 면도날을 꺼내 깔끔하게 면도를 했다. 그리고 각이 잡힌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소장 계급장을 단 채 그는 다시 태어난 군인이 되었다. 날이 밝자마자 강 소장은 운전병도 대동하지 않고 직접 낡은 지프를 몰았다. 그의 목적지는 사단 사령부의 군수참모실이었다. 사단 군수참모인 이진욱 중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불쑥 나타난 부사단장을 보고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부임 이후 한 번도 사령부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그였다. 충성. 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강 소장은 대답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찢어진 방한화를 이중령의 책상 위로 던졌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얼어붙었던 방한화에서 흙먼지와 악취가 퍼져나갔다. 이게 뭔가? 내 방한화입니다만. 이게 방한화로 보이나? 내 눈엔 그냥 걸레 조각인데. 어젯밤 내 병사가 이거 신고 철책 돌다가 발가락이 썩어 들어갔네. 방금 헬기로 군단 병원에 실려갔어. 이 중령의 얼굴이 굳었다. 송구합니다. 하지만 소장님, 아시다시피 보급 계획이라는 것이. 강 소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가 말하는 그 보급 계획이라는 게 병사들 발가락 썩어 들어가는 속도보다 느리면 무슨 소용인가? 당장 비축 창고 열어. 전방 초소에 근무 서는 병사들 수만큼 신품 방한화 전부 꺼내오게. 소장님, 그건 불가능합니다. 비축 물자는 전시 상황이나 사단장님 승인 없이는. 그럼 지금이 전시 상황이 아니면 뭔가? 내 새끼들이 동상으로 쓰러져 나가는데 이게 전쟁이 아니면 뭔가? 강 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내가 오늘 해 떨어지기 전까지 신품 방한화 100켤레가 당장 도착하지 않으면 내가 직접 자네 사무실로 다시 오겠네. 그때는 이 방한화가 아니라 자네 목을 들고 창고로 갈 줄 알게. 그의 살기 어린 눈빛에 이 중령은 숨을 삼켰다. 그리고 당장 전방 초소들 전부 점검해.
낡은 라디에이터인지 뭔지 하는 거 전부 치우고 최신형 온열기로 전부 교체해. 예산이 없나? 예산은 내가 만들 테니 자네는 물건부터 구해. 소장님 예산은? 내 판공비, 내 월급, 전부 쏟아붓겠네. 그래도 모자라면 내 퇴직금이라도 당겼을 테니 자네는 실행이나 해. 강 소장의 행동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이었다. 하지만 그 독단은 지난 30년간 자신의 영달을 위해 휘둘렀던 칼이 아니라 얼어붙은 병사들을 살리기 위한 불도저였다. 그날 오후 해가 지기 직전 강 소장의 숙소 앞으로 군수물자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이 중령이 질린 얼굴로 차에서 내렸다. 신품 방하나 100켤레와 온열기 20대입니다. 강 소장은 아무 말 없이 트럭 적재함으로 올라갔다. 그는 직접 상자를 뜯어 신품 방한화를 확인했다. 즉시 전방소초로 배포하게. 찢어진 방한화 씨는 놈들 단 한 놈도 없이 전부 이걸로 갈아 신기게. 그의 명령은 즉각 실행되었다. 그날 밤 대대를 위해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 앞에 강 소장이 직접 섰다. 방한화 찢어진 놈들 다 나와. 지금 당장 갈아 신어.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찢어진 전투화를 벗고 따뜻한 신품 방한화를 신었다.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과 감동이 스쳤다. 강 소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운전병과 당번병을 숙소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는 직접 방탄모를 쓰고 야간 순찰을 돌며 병사들과 함께 철책을 걸었다. 그는 취사장에도 불시에 들이닥쳤다. 이게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밥인가? 이따위 쓰레기를 먹이지 마라. 그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 매일 아침 병사들에게 따뜻한 우유를 배급시켰고 주말에는 질 좋은 고기를 배식시켰다. 내 놈들은 내 새끼들이다. 내 새끼들 굶고 얼고 아프게 하는 놈들은 내가 계급장 떼고 가만 안 둔다. 처음 며칠간 병사들은 좌천된 장군의 저 행동을 쇼라고 수군댔다. 저러다 말겠지 했다. 하지만 강 소장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곰팡내 나는 방에서 잠을 자는 시간보다 병사들과 함께 초소에서 밤을 새우고 철책을 걷는 시간이 더 많았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입에서 그들만이 아는 암호 같은 별명이 탄생했다. 별아버지. 진심은 가장 차갑게 얼어붙은 이 최전방의 땅에서 비로소 통하기 시작했다. 강민철 소장의 파격적인 행보는 얼어붙은 인재의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지만 그 진동은 사단 사령부를 불쾌하게 울렸다. 제12보병사단 사단장인 박성태 소장은 불쾌감을 넘어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강 소장보다 한참 후배였고 그를 선배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대우하려 했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용히 지내다가 알아서 전역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계산된 예우였다. 그런데 강 소장이 사고를 치기 시작했다. 사단장님, 강 부사단장님께서 또 군수 참모실 비축 물자를 강제로 개방하셨습니다. 혹한기 대비 훈련용 비상식량인데 그걸 취사장에 풀어서 야간 근무자들 특식으로 제공하라고. 박성태 소장은 들고 있던 펜을 집어던졌다. 이 양반이 정말 미쳤나? 거기가 자기 개인 왕국인 줄 알아? 당장 부사단장 오라고 해. 얼마 후 강 소장이 사단장실에 들어섰다. 이전의 폐잔병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이었지만 그 기세는 당당했다. 충성. 강 소장. 박 소장은 애써 분노를 누르며 말했다. 선배님, 지금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큰 절차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축 물자 무단 개방, 판공비의 사적 유용, 지휘 개통을 무시한 직접 명령. 이건 명백한 월권입니다. 병사들 위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하지만 군대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선배님의 그런 독단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이 사단 전체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박 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는 강 소장의 행동을 병사들을 위한 충정이 아니라 자신을 무시하고 사단장 권한을 침해하는 하극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단장. 강 소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가 말하는 그 시스템, 그 절차라는 게 얼어붙은 내 병사들 발가락 하나보다 중요한가?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 병사 하나 때문에 사단 전체의 보급 규정을
하나가 아니야. 강 소장이 버럭 소리쳤다. 내가 지난 일주일간 철책을 돌면서 확인한 것만 수십 명이다. 찢어진 방안화, 구멍난 내복, 얼음장 같은 초소에서 덜덜 떨고 있는 게 수십 명이라고. 그런데 자네는 그 따뜻한 사단장실에서 서류상의 보급 완료 도장만 보고 있었겠지. 그게 자네가 말하는 시스템인가? 내 새끼들이 얼어 죽어가는데 서류 쪼가리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강 소장은 박 소장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나는 내가 할 일을 계속하겠네. 지휘 체계가 무너지는 게 두려운가 아니면 자네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게 두려운가? 박 소장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좋습니다. 선배님의 뜻이 정녕 그러시다면 저도 제 직책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배님의 모든 규정 위반 사항을 정리해서 상급 부대, 즉 제7기동군단장님께 정식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감찰을 요청할 겁니다. 중장 윤세아. 그 이름이 나오자 강 소장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박 소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역시 저 여자에게 약점이 잡혀 있군. 감찰이든 뭐든 필요한 조치를 하게. 강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내일 새벽에도 철책에 나갈 걸세. 자네가 서류를 검토할 시간에 나는 병사들 방 하나 끈이라도 한 번 더 묶어주겠네. 이상. 그는 경례도 하는 둥 마는 둥 사단장실을 나가버렸다. 박성태 소장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군단장 비서실인가? 나 제12사단장인데 군단장님께 긴급 보고 드릴 사안이 있다. 박성태 소장의 정식 보고서는 신속하게 제7기동군단장 윤세아 중장에게 올라갔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부사단장 강민철 소장의 각종 규정 위반 사례, 군수 물자, 무단 방출, 판공비의 불법적인 전용, 사단장의 지휘권 침해 및 하극상 등이 나열되었다. 마지막에는 강민철 소장이 좌천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병사들을 선동하여 부대 내 위계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으니 즉각적인 인사조치 혹은 강제 전역을 요망한다는 의견까지 첨부되었다.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윤세아 중장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며칠 뒤 제12보병사단 전체에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다. 군단장 연초 불시 순시. 모레 첫 번째 방문 부대는 제12보병사단. 박성태 소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는 즉시 전 부대에 비상을 걸었다. 군단장님 오신다. 모든 보고 자료 완벽하게 준비해. 특히 강민철 부사단장이 사고 친 역들 빠짐없이 정리해. 브리핑 자료에 붉은색으로 강조해. 그는 윤세아 중장이 강 소장을 얼마나 혐오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이번 순시는 강 소장을 완벽하게 끝장낼 기회였다. 그는 완벽한 브리핑 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강 소장이 설치한 사제 온열기들을 병사들 눈에 띄지 않는 창고로 치우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보급 창고에서 최신 물품들을 꺼내 순시 동선에 맞춰 전시하듯 배치했다. 강민철 소장은 이 소동 속에서도 평소와 다름없었다. 그는 치워진 온열기를 다시 꺼내 초소에 설치했다. 쉬워하지 마라. 군단장님은 서류 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를 보러 오시는 거다. 박성태 소장은 그런 강 소장을 비웃었다. 선배님,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선배님은 끝났습니다. 드디어 순시 당일. 차가운 인제의 하늘을 가르고 윤세아 중장이 탑승한 헬기가 사단 사령부 연병장에 내렸다. 박성태 사단장이 화사하게 웃으며 달려나가 헬기 문이 열리자마자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장 소장 박성태. 군단장님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세아 중장이 헬기에서 내렸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그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다. 사단장. 이쪽으로. 완벽한 보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박 소장이 브리핑 룸을 향해 손짓하며 아첨하듯 말했다. 바로 그때 그들의 앞을 한 거구의 장성이 막아섰다. 흙먼지가 잔뜩 묻은 낡은 방안 외투, 며칠간 철책을 순찰하느라 제대로 쉬지 못해 붉게 충혈된 눈. 강민철 소장이었다. 그가 윤세아 중장을 향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경례를 붙였다. 충성. 사단 사령부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신임 군단장 윤세아 중장, 그녀를 화사하게 맞이하는 사단장 박성태 소장, 그리고 그 앞을 흙먼지 묻은 전투복 차림으로 막아선 부사단장 강민철 소장. 세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박성태 소장의 얼굴이 당혹감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자신의 보고를 가로막다니. 강 선배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군단장님께서는 브리핑 룸으로. 군단장님. 강 소장은 박 소장의 말을 무시하고 오직 윤세아 중장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고는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저곳이 현장입니다.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강 소장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사령부의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저 멀리 눈 덮인 험준한 산맥 병사들이 실제로 복무하고 있는 최전방 철책선이었다. 박성태 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곳은 그가 이틀 밤낮으로 준비한 완벽한 쇼의 무대가 아니었다. 온갖 치부가 그대로 드러날 진짜 현장이었다. 무리합니다, 선배님. 군단장님을 어딜. 윤세아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은 박 소장의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이 아니라 강 소장의 흙먼지 묻은 전투화에 머물러 있었다. 강 소장이 안내하게. 예. 군단장님. 하지만 준비된 보고가. 박 사단장. 윤세아의 목소리가 칼처럼 날카로워졌다. 자네의 그 준비된 보고가 내가 이곳에 온 이유라고 생각하나. 그녀는 박 소장을 그대로 지나쳐 강 소장에게로 걸어갔다. 그리고 박 사단장과 참모들은 이 사령부에서 대기하도록.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따라오지 마. 박 소장의 절박한 외침을 뒤로하고 윤 중장은 강 소장이 준비한 낡은 지프의 조수석에 올랐다. 강 소장은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지프는 사령부를 벗어나 사단장이 그토록 보여주기 싫어했던 비포장 전술 도로를 따라 덜컹거리며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1시간 가까이 달려 차는 가장 험준한 곳에 위치한 최전방 감시 초소 입구에 멈췄다. 여기입니다.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자 경계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한 무리의 병사들과 마주쳤다. 병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중장과 소장에 기겁하며 경례를 붙였다. 충성. 윤세아 중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한 일병을 지목했다. 자네, 이리 와보게. 그 병사는 김현수 일병이었다. 동상치료 후 2병에서 1병으로 진급함. 그는 잔뜩 얼어 있었지만 다른 병사들과 달리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그의 발에는 깨끗한 신품 방한화가 신겨 있었다. 자네 군 생활할 만한가? 예, 그렇습니다. 자네 부사단장은 어떤 사람이지? 윤 중장이 강 소장을 힐끗 쳐다보며 물었다. 김일병은 잠시 망설였다. 상관 앞에서 상관을 평가하라는 질문. 하지만 김일병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강 소장을 한번 바라보고 다시 윤세아 중장에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또렷하게 말했다. 솔직히 집에 가고 싶은 건 매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저희 부사단장님 같은 분이 지켜주신다면 전역하고도 이 부대 방향으로는 매일 큰절 올릴 수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둘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아버지, 그리고 저기 서 계신 저희 별아버지이십니다. 초소 앞 차가운 바람 속에서 침묵이 흘렀다. 윤세아 중장은 김일병을 물러가게 한 뒤 강 소장과 단둘이 남았다. 그녀는 초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곳에는 강 소장이 사비로 설치한 최신형 온열기가 훈훈한 공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 소장이 직접 작성한 야간 근무자 행동 수칙과 동상 예방 요령이 붙어 있었다. 사단장의 보고서에 의하면 윤 중장이 입을 열었다. 자네는 좌천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규정을 어기고 사비를 써가며 병사들을 선동하고 있다고 하더군. 부대 시스템을 전부 망가뜨리고 있다고. 강 소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건 망가진 시스템이 아니라 살아있는 병사들이군. 그녀는 초소 밖으로 나와 눈 덮인 북쪽의 산하를 바라보았다. 내가 자네를 이곳으로 보낸 이유를 기억하나, 강 소장? 기억합니다. 명예가 무엇인지 고민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 자네는 그 답을 찾았나? 강 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윤세아 중장을 향해 섰다. 그의 얼굴은 혹한의 바람에 거칠게 텄지만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진정한 군인의 눈이었다. 강 소장은 윤세아 중장을 향해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이 담긴 가장 완벽한 경례를 올렸다. 충성. 그것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지만 동시에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여 더 큰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진정한 리더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윤세아 중장은 말없이 그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얼음장 같던 눈에 비로소 아주 희미한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충성. 진정한 군인이 된 것을 축하하네, 강 장군. 그것은 이곳에서의 시험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사단 사령부로 돌아오는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절망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뒤 모든 것이 명확해진 자리에 내려앉는 무겁고도 고요한 평화에 가까웠다. 지프가 멈춰서자 건물 입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던 박성태 사단장과 참모들이 달려나왔다. 사단장은 브리핑 자료가 담긴 두꺼운 파일철을 든 채 윤세아 중장의 표정을 살폈다. 하지만 윤 중장의 얼굴에서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군단장님, 오해십니다. 강 소장이 보여드린 것은 전부 규정을 위반한. 박 소장이 다급하게 변명을 시작하려던 찰나 윤세아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박 사단장. 그녀의 목소리는 인제의 겨울 바람보다 차가웠다. 사단장실로. 윤 중장은 박 소장을 스쳐 지나 곧장 사단장실로 향했다. 박 소장은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그녀의 뒤를 따랐다. 강 소장은 말없이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다. 사단장실 안. 윤세아 중장은 박 소장의 자리가 아닌 방문 갱용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박 소장에게는 그의 책상, 그의 자리에 앉으라고 눈짓했다. 박 사단장. 자네가 나에게 올렸던 그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볼까? 그녀는 자신의 가방에서 박 소장이 강 소장을 고발하기 위해 작성했던 그 기밀 보고서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강민철 소장 좌천에 대한 불만으로 병사 선동 및 부대와해 시도 지휘체계 교란 및 하극상 즉각 파면 조치 요망. 이게 자네가 나에게 올린 공식 보고인가? 그것은 사실에 입각한. 윤세아가 코웃음을 쳤다. 내가 오늘 본 것은 이것과는 전혀 다르던데. 내가 본 것은 찢어진 방 하나 대신 신품을 신고 있는 병사였고 얼음장이던 초소에서 훈기를 쬐고 있는 병사였네. 그리고 그들이 자네가 아닌 자네가 파면하라던 그 부사단장을 별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모습이었지. 그것은 강 소장이 규정을 어기고 사비를 써가며 병사들을 매수한. 윤세아의 눈이 번뜩였다. 박 사단장. 자네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군. 자네는 부하의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규정 뒤에 숨어 외면했네. 강 소장은 그 규정을 깨부수고 부하의 발을 구했지. 누가 진짜 지휘관인가? 저는 군대의 시스템을 지키려. 시스템을 지킨 게 아니라 자네의 안위를 지켰지. 윤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는 자네 부대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않고 그 문제를 덮기 위해 부하 장교를 모함했네. 나에게 거짓 보고를 올렸고 내 눈을 속이기 위해 가짜 브리핑이나 준비했어. 자네야말로 이 사단의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장본인이야. 박 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박 소장. 자네는 지휘관 자격이 없네. 윤세아는 차가운 목소리로 선고를 내렸다. 오늘부로 박성태 소장을 제12보병 사단장 보직에서 해임한다. 육군 교육사령부 정책연구관으로 명한다. 전투부대가 아닌 사실상의 한직이었다. 박성태 소장은 의자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군 생활도 오늘 이 자리에서 끝장난 것이다. 윤세아는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사단장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 있던 강민철 소장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강 소장. 박 사단장은 오늘부로 보직 해임됐네. 후임 사단장이 부임할 때까지 자네가 이 사단의 지휘를 맡도록 하게. 자네가 옳다는 것을 증명했네. 하지만 윤세아는 강 소장의 어깨를 스쳐 지나가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가 부순 것은 규정뿐만이 아닐세.
박 사단장의 보고와는 별개로 자네의 규정 위반에 대한 육군 본부의 정식 감찰이 시작될 걸세. 그건 나도 막을 수 없어. 그것까지 이겨내는 것이 자네의 마지막 시험이 될 걸세. 그럼 수고하게. 윤세아 중장이 탄 헬기는 소리 높여 인제의 하늘을 떠났다. 강민철 소장은 폭풍이 휩쓸고 간 사단 사령부 본청 앞에 홀로 섰다. 그는 사단장 직무대리가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육군 본부 감찰 대상자라는 더 무거운 족쇄를 차게 되었다. 박성태 소장이 짐을 싸서 떠난 뒤 제12보병 사단은 혼란에 빠졌다. 사단장이 불명예스럽게 쫓겨나고 좌천되었던 부사단장 강민철 소장이 지휘를 대행하게 되자 사령부의 장교들은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지 몰라 술렁였다. 강민철 소장은 그들을 모아놓고 단 한마디만 했다. 줄 설 생각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 책상에 앉아 서류나 뒤집을 생각이 없다. 내 사무실은 저기 철책선 위다. 나를 따르려거든 방 하나 끈 단단히 매고 거기로 올라오도록. 이상. 그는 사단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곰팡내 나는 자신의 낡은 숙소에 머물렀다. 그는 매일같이 철책을 돌며 박 소장이 숨겨놓았던 온열기들을 다시 설치하고 보급 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했다. 그가 사단 전체를 상대로 씨름하던 일주일 뒤 예고했던 대로 육군 본부 감찰실 장교들이 닥쳤다. 감찰팀장은 한준호 대령이었다. 피도 눈물도 없기로 유명한 규정과 원칙의 화신 같은 사내였다. 그는 강 소장의 육군사관학교 후배였지만 그에게는 선배도 후배도 없었다. 오직 규정 위반자만 있을 뿐이었다. 소장님. 강민철의 임시 집무실 여전히 그 낡은 방이었다. 애 들어선 한 대령은 경례는 붙였지만 눈빛은 검사의 그것이었다. 육군 본부 감찰실의 명에 따라 강민철 소장님의 직권 남용 및 군 물품 무단 전용, 하극상 혐의에 대해 정식 감찰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 수고하게. 뭘 도와주면 되나? 강 소장은 태연했다.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방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부를 때까지 그 어떤 지휘 활동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상의 직무 정지였다. 한준호 대령은 곧바로 관련자들을 소환했다. 첫 번째는 군수참모 이진욱 중령이었다. 이 중령. 강 소장이 당신을 협박해 비축 물자를 강탈했나? 이 중령은 침을 삼켰다. 협박이라기보다는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방 하나 100켤레와 온열기 20대. 규정상 절대 불출될 수 없는 물자였지. 그런데도 내줬어. 왜? 그날 강 소장님께서 찢어진 방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병사의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눈빛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어겼나? 자네 군 생활을 걸고. 네. 그렇습니다. 한 대령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다음은 대대장 박민규 중령이었다. 박 중령. 강 소장이 자네의 지휘권을 무시하고 헬기 출동을 강요했나? 강요라기보다는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김희병의 상태가. 긴급 상황 판단은 대대장인 자네가 하는 거야. 부사단장이 월권한 게 맞지 않나? 결과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김희병은 발가락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는 결과를 묻는 게 아니야. 절차를 묻는 거지. 한 대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한 대령은 강 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들을 협박하고 매수하여 왕국을 건설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 사건을 GOP 부대 사조직 결성 및 지휘 체계 문란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피해자들을 소환했다. 강 소장이 치료해준 김현수 일병이 그 첫 번째였다. 한 대령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김일병. 편하게 말하게. 여기는 자네를 도와주러 온 곳이야. 강 소장이 많이 무서웠나? 김현수 일병은 감찰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날 소장님이 욕설을 하고 자물쇠를 부었다고 들었네. 자네에게도 위협을 가했나? 자물쇠를 부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욕설은 저에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방 하나를 신긴 자기 자신에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소장님은 제 더러운 발을 직접 씻겨주셨습니다. 한 대령의 미간이 좁아졌다. 하지만 그는 규정을 어겼네. 자네는 군인이야. 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김현수 일병은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감찰관님, 저는 규정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에게 밥 사주고 아플 때 약 사주는 것도 감찰 대상이 됩니까? 소장님은 저희에게 별아버지이십니다. 감찰관님은 아버지가 자식 구한 걸 조사하러 오신 겁니까? 한준호 대령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다른 병사들도 소환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쇼가 아닙니다. 저희가 입고 있는 이 내복 전부 소장님 사비로 사주신 겁니다. 저희는 그분이 오신 뒤로 처음으로 발 뻗고 잡니다. 그분을 처벌하시려거든 차라리 저희 모두를 처벌하십시오. 병사들은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강민철을 지키기 위해 신뢰라는 가장 강력한 방패를 들고 있었다. 한준호 대령은 혼란에 빠졌다. 자신의 감찰 인생 20년 만에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서류상으로 강민철은 완벽한 범죄자였다. 직권 남용, 협박, 군 물품 탈취, 하극상. 하지만 그 결과 이 부대의 사기는 전군 최고 수준이었고 지난 겨울 동상 환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계 태세는 한치 오차도 없었다. 규정을 모조리 어긴 강민철이 지휘하자 모든 것이 완벽해졌다. 한준호 대령은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혀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적었다. 강민철 소장 군수 참모 협박 사실 인정됨. 비상 헬기 무단 출동 명령 사실 인정됨. 판공비 사적 유용 사실 인정됨. 하지만 그는 보고서의 맨 마지막 종합 의견에 이렇게 적었다. 상기 모든 규정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사적 이익을 위함이 아닌 혹한 속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부대의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휘관의 결단이었음. 강민철 소장의 조치는 제12사단의 전투력 및 병사 복지 수준을 전군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음. 이는 처벌이 아닌 그의 혁신적인 지휘 방식을 전군에 전파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보급 규정을 재검토할 기회로 삼아야 함. 감찰관 본인은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진정한 군인을 발견했음을 보고함. 한준호 대령의 파격적인 보고서는 육군 본부와 지상작전 사령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규정을 지키는 것이 목숨과도 같은 감찰실에서 규정 위반자를 옹호하고 오히려 시스템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올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보고서는 곧바로 지상작전 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영전한 윤세아 중장에게도 전달되었다. 그녀는 한 대령의 종합 의견 부분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그녀의 입가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강 소장인가? 아니, 강 장군. 내일 아침까지 용인 지상작전 사령부로 오도록. 알겠습니다. 강민철은 묵묵히 전화를 끊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감찰 결과에 따른 최종 처분일 것이다.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짐을 꾸렸다. 몇 달 전 절망 속에 이곳에 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단출한 짐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용인의 지상작전 사령부 앞에 섰다. 몇 달 전 그가 모욕을 퍼붓던 바로 그 건물이었다. 하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으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윤세아 중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집무실은 그가 쫓겨났던 바로 그 방보다 더 크고 위험 있었다. 충성. 강민철 소장 명에 따라 신고합니다. 그는 아직 제12사단 소속이었다. 윤세아는 웃으며 그의 경례를 받았다. 이제 그 경례는 안 해도 되겠군, 강 장군. 자네의 인재 실험은 끝났네. 아주 성공적으로.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차를 한 잔 권했다. 한 대령의 보고서 읽어보았나?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 깐깐한 친구가 자네를 진정한 군인이라고 칭찬했더군. 육군 본부가 발칵 뒤집혔어. 과찬입니다. 저는 그저 제 새끼들 발가락이 썩는 걸 볼 수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 그 마음이면 됐네. 윤세아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 장군. 자네 처분을 결정했네.
강민철은 말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자네를 육군 군수사령관 직무대리로 임명할 것을 육군본부에 상신했고 방금 결재가 떨어졌어. 강민철의 눈이 커졌다. 육군 군수사령부. 대전에 위치한 대한민국 육군 50만 대군의 모든 물자와 보급, 급양을 총괄하는 곳. 그곳의 수장은 중장 보직이었다. 군수사령관 말입니까? 부사령관님. 저는 보병입니다. 평생 총만 쐈습니다. 게다가 저는 군수 규정을 모조리 어긴. 바로 그거야. 윤세아가 그의 말을 끊었다. 나는 자네가 군수 전문가라서 보내는 게 아닐세. 우리는 규정 뒤에 숨어서 숫자 노름이나 하는 전문가는 이미 차고 넘치네. 나는 규정보다 병사의 발가락을 더 소중히 여기는 지휘관이 필요해. 그녀가 강민철에게 다가왔다. 자네는 인재의 그 찢어진 방안화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걸 걸었지. 나는 자네가 이제 대한민국 육군 50만 대군의 찢어진 방안화를 해결하길 바라네. 그게 자네에게 주는 내 마지막 명령일세. 가서 자네가 인제에서 했던 그 혁명을 군수사령부 전체를 상대로 다시 한번 일으키게. 이번에는 자네 사비가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말이야. 강민철은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좌천이 아닌 가장 중요한 곳으로의 영전을 받은 것이다. 그가 군수사령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인제 산골짜기에서 얻은 진정한 군인의 명예였다. 강민철 소장은 대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깊은 상념에 잠겼다. 군수사령관 직무대리라는 새로운 직책은 중압감 그 자체였다. 그는 인제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12보병사단 숙소에 들렀을 때를 떠올렸다. 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헬기로 이송시켰던 김현수 일병은 이제는 완쾌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나왔다. 별아버지 가시는 겁니까? 그래. 몸 건강히 전역해라. 이거 받아주십시오. 김일병이 밤새 몰래 꿰맨 듯한 투박하지만 따뜻해 보이는 방한 장갑 한 켤레를 내밀었다. 이거 신고 어디 가시든 발 시리지 마십시오. 강민철은 그 장갑을 받아들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는 대전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손에 쥔 그 투박한 털장갑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갑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의 무게, 곧 군인의 명예였다. 그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대전의 육군 군수사령부 본청은 그가 떠나온 인제의 곰팡내 나는 숙소와는 완벽한 대척점에 있는 공간이었다. 거대하고 차가웠으며 모든 것이 완벽한 서류와 정교한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듯한 무기질의 성체였다. 복도를 오가는 장교들의 군복은 흙먼지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들의 눈은 철책선의 병사가 아닌 책상 위의 결제판만을 향해 있는 듯했다. 강민철은 사령관 직무대리로 부임한 첫날 자신의 거대한 집무실에 들어섰다. 전임 사령관의 취향이 반영된 듯한 값비싼 집기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관물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김현수 일병이 꿰매 만들어준 투박한 털장갑 한 켤레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무기질의 성체에서 그가 잃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좌표였다. 그가 주재한 첫 번째 지휘관 회의는 그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수십 명의 군수병과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보고 자료를 들고 그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새로운 지휘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보병 출신 좌천 장군이 뭘 알겠어라는 은근한 무시와 얼마나 버티다 가나 보자는 관료주의적 관성이 깃들어 있었다. 첫 번째 참모가 일어나 유창하게 현황 보고를 시작하려던 찰나 강민철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됐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나는 당신들의 그 완벽한 보고서를 받으러 온 게 아닐세. 강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그 낡은 털장갑을 집어들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왔네. 그는 회의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군수참모부장 소장에게 털장갑을 던졌다. 장갑은 포물선을 그리며 그의 깨끗한 책상 위로 떨어졌다. 이게 뭔지 아나? 내가 있던 부대 병사가 찢어진 방한화를 신고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던 그 손으로 밤새 꿰매 만든 장갑일세. 자네들은 그 시간에 이 따뜻한 회의실에서 보급 규정집이나 뒤적이고 있었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의 모든 장교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내가 오늘부로 이 군수 사령부에 내리는 첫 번째 명령이다. 그는 회의실 전체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전군 50만 대군의 모든 피복 및 보급 만족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령관인 나에게 일선 병사의 목소리가 직접 전달되도록 만들란 말이다. 중간 보고 다 필요 없어. 우리 병사가 지금 당장 춥다, 배고프다, 신발이 찢어졌다는 그 한마디가 자네들의 그 두꺼운 보고서 천장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해. 하지만 직무대리님, 그건 지휘계통을. 한 장교가 용기를 내어 반박하려 하자 강민철이 그를 노려보았다. 지휘계통? 병사가 얼어 죽는데 그놈의 지휘계통 타령하다가 보고서 올라오는 데만 일주일이 걸려. 그게 군대인가? 그건 그냥 관료 집단이지. 나는 오늘부로 이 군수사령부를 관료 집단이 아닌 병사를 살리는 전투 집단으로 뜯어고칠 걸세. 나는 당신들에게 완벽한 서류를 요구하는 게 아니야. 찢어진 전투화를 해결할 방법을 가져오란 말이다. 당장. 그날부터 강민철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는 사령관실에 앉아있지 않았다. 그는 전국의 군수 창고를 불시에 급습했다. 경기도 이천의 한 거대한 보급창. 그는 장부상으로는 존재하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아껴야 한다는 명목하에 창고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던 수만 벌의 신형 방한 외피를 발견했다. 이거 왜 당장 불출 안 하나? 규정상 내년도 예산으로 잡힌 물자라. 내년? 병사들은 지금 당장 추위에 떨고 있는데 내년에 입히면 무슨 소용인가? 당장 창고 문 열어. 내가 책임진다. 오늘부로 전방부대에 전부 불출시켜. 그의 개혁은 거대한 저항에 부딪혔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수 시스템과 결탁한 납품업체들, 소위 군수 마피아들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강민철을 끌어내리기 위해 정치권에 줄을 대고 육군 본부에 압력을 넣기 시작했다. 육군 참모총장이 그를 조용히 불렀다. 강 장군. 자네 충정은 알겠네만 너무 급하게 몰아붙이면 탈이 나는 법이야.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게. 총장님. 강민철은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정치인들 비위 맞추고 납품업체 사장들 배 불려주는 것보다 매년 겨울 동상으로 발가락 잘리는 우리 병사들 지키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재에서 배운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규정은 병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병사를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자르시려거든 자르십시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 저는 단 한 명의 병사라도 더 따뜻하게 입히고 더 배불리 먹이고 가겠습니다. 그의 진심은 관료주의에 찌들어 있던 군수사령부의 젊은 장교들과 실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병사 직통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했고 불필요한 보급 절차를 과감하게 축소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강민철이 대전에 부임한 지 꼭 1년이 되는 겨울이었다. 그해 겨울 육군 본부 의무사령부로부터 기적과도 같은 보고서가 올라왔다. 금년 동계 작전 기간 육군 전 부대 동상 환자 발생 건수 0건. 단 한 명의 동상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강민철이 창고에서 강제로 꺼내어 보급한 신형 방한 장비와 그가 뜯어고친 현장 중심의 보급 시스템이 50만 대군의 겨울을 지켜낸 것이다. 그리고 이듬해 봄 강민철은 마침내 자신의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 정식 중장 계급장을 달았다. 그는 직무 대리가 아닌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육군 군수사령관이 되었다. 그의 첫 공식 순시 일정은 다른 어느 곳도 아닌 강원도 인제 제12보병사단 최전방 감시 초소였다. 1년 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놀랍게 변해 있었다. 그가 떠났던 낡은 막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최신형 생활관이 들어서 있었다. 병사들은 모두 그가 군수사령부에서 보급한 신형 전투복과 방한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고 취사장의 식단은 풍족했다. 그가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저녁을 앞둔 한 병장이 달려왔다. 충성. 사령관님. 김현수 병장이었다. 사령관님 덕분에 저 몸 건강히 저녁 받았습니다.
김병장은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그의 발은 더 이상 얼어붙어 있지 않았다. 강민철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끌어안았다. 그때 저 멀리서 또 다른 헬기가 바람을 가르며 날아왔다. 헬기에서 내린 사람은 지상작전 사령관이 된 윤세아 중장이었다. 두 사람은 해질녘 철책선이 바라보이는 눈 녹은 언덕으로 향했다. 1년 전 강민철의 운명을 바꾸었던 바로 그 초소 앞이었다. 이제 좀 장군다워졌네, 강 장군. 윤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모두 사령관님께서 기회를 주신 덕분입니다. 저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내치지 않으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에서 스스로 깨닫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강민철은 천천히 돌아서서 윤세아 중장을 향해 섰다. 그것은 부하에 대한 경멸과 편견으로 가득 찼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장군의 무게를 깨달은 한 군인이 자신을 더 큰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진정한 리더에게 바치는 그의 군 생활 전부를 건 존경의 표시였다. 강민철이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자신의 군 생활 두 번째 진심 어린 경례를 올렸다. 충성. 윤세아 중장은 말없이 그 누구보다도 능해진 부하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눈에 비로소 얼음이 완전히 녹아내린 따뜻한 미소가 어렸다. 충성, 강장군. 두 사람의 시선이 혹한의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찾아온 따뜻한 봄날의 저녁 노을처럼 북녘의 산하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